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훈훈한 경제를 통해서 다양한 경제 정보들 잘 챙겨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했나요? 네, 오늘은 부동산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 5월에만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주요 골자는 공급과 전매 제한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의 굵직굵직한 이슈가 5월에 많이 나왔어요.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최근 쏟아져 나온 부동산 관련 소식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 6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죠.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지난 5월 6일이었죠. 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이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채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좀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정부는 오는 2023년 이후 이 수도권에 예정대로 해마다 주택 25만 채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토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좀 내놓겠다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정부의 공급 대책은 그 약속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도심에 7만 채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계획을 내놨는데 먼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국토교통부는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이 4만 채 부지를 이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간 이제 주거 여건이 열악해서 이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었지만 이 조합 갈등과 좀 복잡한 절차로 이제 조합 설립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또 조합이 만들어져도 이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한국주택도시공사와 이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공이 사업을 관리를 해서 이 조합원은 분담금을 보장받고 중도금도 이제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 사업 착공까지 걸렸던 이 소요 기간이 평균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현장의 속도를 좀 내보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책 얘기도 나왔었죠. 네, 이 공공임대를 이제 10% 공급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이 주차장 설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소규모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도요,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할 예정인데요. 이 역세권 민간 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역세권 범위도 역 250m에서 350m로 확대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준공업 지역 등을 활용해서 이제 15,000채의 주택을 지을 예정인데요. 이 민간 합동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이 준공업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이 확보해야 하는 이 산업 부지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빈 사무실이나 이제 상가를 이제 LH와 SH가 사들여서 1인 주거용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밖에 이제 국유지나 공공기관 소유부지 18곳을 활용해서 15,000채의 주택을 좀 이렇게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철도 유휴 부지나 그동안 군시설로 사용이 되었던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시명 공공주택을 좀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나왔다고요? 네, 특히 용산역 정비창에는요, 이 아파트 8,000가구가 들어서는 이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 국토부는 이제 기존에 마련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지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던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 용산 정비창은요, 이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처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한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강남 등 이런 주요 업무지도 모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규 주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주택 8,000호 가운데 이 절반은요, 공공주택,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 매각을 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고요. 이제 국제 업무직으로 좀 계획할 당시 넣으려고 했었던 이제 상업시설이나 전시시설 같은 이런 시설들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 주거 비율이 늘면서 좀 비중이 줄게 됐는데요. 이 공공주택 4천 가구도 이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등 이 공적 기능을 좀 이 높은 이 중소형 주택이 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이 용산 정비창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 말에 이제 사업 승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청약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는 본 청약 1, 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뽑는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연말이 되면요. 이 남양주 왕수 그리고 하남 교산, 과천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에서 이제 토지 부상이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규모 사업지나 입지 여건이 뛰어나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선별해서 이 사전 청약 방식으로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조기에 사전 청약을 받아서 그 청약 대기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좀 덜어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전 청약 제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서 이 사전 청약 제도는요, 이 본 청약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 사람은요, 이 본 청약이 때까지 이제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이 되는데요. 이 사전 청약제는 막연하게 이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 조기 당첨이 됨에 따라서 이 청약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전 청약은 본 청약과 이 청약의 조건은 같습니까? 네, 본 청약과 이제 좀 조건이 이제 동일합니다. 다만 이 사전 청약 당첨자는요, 본 청약 전까지 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설사 이제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 신청이 허용이 됩니다. 역시 사전 청약 당첨자가 추후에 본 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별도의 이제 불이익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사전 청약자는 이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 등 청약 자격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5월 6일에 이어 5월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 주거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규제를 좀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평인데요. 눈에 띄는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 주거, 급여, 금융지원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인데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 1,000가구, 그리고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공공분양 2만 9천 가구 등 이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을 하고요. 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이제 관리 체계를 강화를 해서 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관리를 공고화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또 이 공급 계획뿐만 아니라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서울의 주택시장이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이 최근에 발표된 이 매매나 전세 거래량을 보면요, 이 줄어든 게 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안정화되는 것은 역시 분명한데도 그것이 코로나 때문인지 또는 정책 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주거 종합 계획에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마무리를 해서 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의무화하겠다라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 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면요,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 투기성 청약 열기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제 앞서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이 비규제 지역에서도 이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수 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좀 못하게 됐거나 또 근무지 이전이나 질병 등으로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이 해당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이 거주 의무 기간 규제의 이제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거주 의무 기간 또는 이제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이러한 해당하는 이제 주택 분양권을 매각해야 할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는 이제 LH 등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의 매각토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매입자를 사적으로 좀 이렇게 구해오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해서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었는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에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이 공공주택 사업자만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때 환매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이 거래 금액도요, 이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서 사실상 좀 시세차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제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이제 3억 원의 분양을 받은 후에 거주하지 않고 4년 뒤에 이제 환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납부한 입주금 3억 원에 4년치 이자만 따져서 약 3억 1,200만 원만 받고 이제 LH에 넘겨줘야 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해당 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시 재공급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요, 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을 해야 하고요. 이 주택을 재공급받는 자는 이제 기존 거주 의무 기간 중에 잔여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좀 속이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네,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속이는 경우, 네, 이럴 경우에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네. 자, 정부는 오는 7월 말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 의무제도 도입을 좀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을 이제 수도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이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서요 올해 중에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좀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좀 확대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규제가 나온 셈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로막혔던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임대차 신고제 이건 뭔가요? 네, 임대차 신고제는요, 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 이제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이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와 이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일명 임대차 보호 3법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이 실거래에 신고된 이 전월세 주택은요, 이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올해 안에 이 개정안을 입법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집을 사고 팔 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을 할 때도 좀 의무화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요,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제 계약서를 쓴 뒤에 이 30일 안에 이 시군구청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제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면요,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미 이제 177석이 이제 여당인 만큼 이제 정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내년 12월쯤 시행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월세 계약에까지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은 뭘까요? 네, 이제 이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요, 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현미경처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금을 줄이려는 이 임대인 또는 이 재산 내역 공개를 피하려는 임차인 등 이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 거래 내역이 파악되지 않았던 주택 임대차 거래 정보를 이제 정부 전산망으로 흡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좀 커진 만큼 이 세입자에게 떠넘기거나 좀 시장에서 임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2020 주거 종합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골자는 투기 수요 근절, 그리고 실수요 주거 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온 이런 대책들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훈훈한 경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금종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